자, 그럼 디자인 유형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플러그인 디자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플러그인 디자인 눈치를 이미 채셨겠지만 우리가 도시 설계론 시간에 배운 네 가지가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본 네 가지 유형 중에는 뭐랑 제일 가까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캐탈리틱 디자인, 총매적 설계라는 부분하고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전체적인 어떤 공간을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다 설계해서 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심이 되는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들, 어떤 한 도시의 가장 영향력이 높을 부분들, 그 부분을 설계해서 그걸 통해서 나머지 것들의 어떤 영향력, 질서, 가이드, 뭐 형태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끌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건물 하나하나를 갖다가 설계함으로써 어떤 도시가 조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도시 설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중세, 르네상스,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 캄피돌리오 광장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그것도 도시 설계예요. 그 당시에 도시 설계인데 그건 뭐냐면 도시의 한 공간을 진짜 조각 작품처럼 광장, 뭐 계단, 그 주변의 건물, 파사드 거기에 서 있는 조각상까지 하나의 어떤 전체 컴플렉스를 자기가 진짜 조각하듯 조각한 그런 형태의 도시 설계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의 도시가 그런 식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도시는 무엇을 우리가 설계하느냐? 그 도시를 가동하게 하고 그 도시를 돋보이게 하고 그 도시의 경관을 만들게 되는 가장 중추적인 어떤 핵이 있더란 얘기야, 핵. 그 핵이 뭐냐? 어떤 경우에는 보통 그런 것들이 뭐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이 뭐 하철일 수도 있고 그린웨이일 수도 있고 하나의 뭐 공동주택 단지일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것 하나를 통해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설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도시설계론, 과정적인 설계론의 네 번째 방법론이었죠. 플러그인 디자인도 그거랑 이제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단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도시의 각 부분들이 철컹철컹 플러그인해서 들어옴으로써 하나의 질서 있는 그리고 설계 의도가 지켜지는 그런 전체 도시를 만들어간다. 그런 것들이 플러그인 디자인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두 개의 유사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를 챘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 디자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여러분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럼 향후에 도시 각 부분이 들어온다. 그럼 이런 것들은 신개발에만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겠느냐. 신개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굉장히 질서와 의도가 깨져 버린 어떤 이런 도시 공간이 있어. 자, 거기다가 우리가 새롭게 시스템을 갖다가 재구조화하는 거죠. 넣어서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그인 디자인은 꼭 시스템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따질 게 아니라 시스템의 어떤 영향력 관계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자,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구도시의 재생, 구도시를 우리가 재구조화하는 수단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기법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야. 자, 두 가지 경우를 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들이 플러그인 디자인이다.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촉매, 코어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가 몇 개들 나오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사례는 없고 이미 또 우리가 많이 언급들을 한 것이네. 아라니아 타운십도 여러분 기억나죠? GFSC 타운십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혼합, 뭐 컬레삭을 통한 단지의 어떤 사회적 혼합을 뭐 강조했다 이런 얘기 했었고, 아라니아 타운십 같은 경우는 뭐 사이트 앤 서비스라고 해서 도시의 공공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은 너네들이 알아서 지어서 그냥 들어와라. 철컹철컹 플러그인 이런 얘기 했었고, 구리치바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특별한 사례죠. 이거는 전체 도시 차원의 어떤 플러그인 디자인, 한 지역이나 한 어떤 사이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미 우리가 좀 많이 다뤘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 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책에도 많이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언급하는 것들인데
어쨌든 싱가포르라는 작은 도시 국가에서 MRT 시스템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방식들, 그렇게 컴팩트 시티로 만들어가는 방식들, 뭐 그런 것들이 또 잠깐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케이스예요. 미네아폴리스에서 스카이워크 시스템을 기존의 도시에다가 역으로 집어넣어서 재구조화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보도록 하죠. 자, 아라나 타운십 우리가 이미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이트 앤 서비스 개념으로, 그리고 7,000개의 획지, 상당히 큰 단지예요, 이거. 그래서 획지를, 근데 여러분 단지 설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단지 설계를 하라, 도시 설계를 하라 그러면 땅을 주면은 건물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건물 배치가 여러분들은 단지 설계인 걸 아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시스템으로 짜여 있고 어떤 동선 체계가 있고 어떤 기능 체계가 있고 어떤 용도 지역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연결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둘째 문제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초보들이 늘 행하는 실수예요. 사실 건물이라는 거는 건물을 이게 요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쁜 건물 지으면은 좋은 도시가 될 줄 아는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고. 자,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건물이 들어가서 잘 워킹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이게 단지 설계고 도시 설계인데, 자꾸 그냥 예쁜 건물 여기저기 집어넣으면은 설계가 되는 줄 아는. 그러니까 딱 건축만 배우고 건축 외부로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치 뭐랄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뭐 레고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배치하듯이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도시적인 설계는, 건축 설계는 건축물의 내부에서부터 외부를 내다보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도시 설계는 도시 전체의 시스템으로부터 와가지고 건물 밖에서 창문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스템이라는 거야. 그 안에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자, 비유적인 얘기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건물의 형태 하나하나가 뭐가 될지 신경을 안 써서, 다만 이런 어떤 공공시설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건물이 오든 좋은 단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미 사실 이런 시스템을 딱 짜놓는 순간 어떤 형태의 건물이 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미 가이드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필지의 크기, 필지의 분포, 필지 중심을 지나가는 어떤 공공시설 서비스 체계, 이런 것들이 결국 건물의 방향, 크기, 높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어떤 바람의 통로, 물론 거기다 조금 더 하자라고 그러면 뭐 못 사는 지역에다 그런 거 할 필요 없겠지만 건물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주면 되겠지. 어떤 색 계열로 하라든가, 응? 몇 층 이내로 하면서 창문은 어떤 쪽에다 내라든가 등등.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건물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의 설계라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단지 설계를 할 때 건물을 갖다 레고처럼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 그냥 도미노 이렇게 배치하듯이 쭉 세워놓는 것들, 그거를 단지 설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시스템 없는 단지 설계는 그거는 안고 없는 진빵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했으니까 뭐 좀 바로바로 지나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구리치바로 역시 가봅시다. 구리치바도 뭐 많은 것들을 설명했는데 여기는 조금 도시의 역사적인 측면이 조금 더 추가가 돼 있었어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좀 놀랐는데, 구리치바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아마 80년대 이후에 새로 생긴 신도시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탈리아 쪽에서부터 브라질로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주로 살게 되면서 생긴, 대략 한 1900년대 초반부터 생긴 도시예요.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도시지. 그러니까 대략 한 1943년 정도에 알프레드 아가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먼저 마스터 플랜이, 올드 마스터 플랜이죠, 만들어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어떤 식이었냐? 뭐 그림은 안 나와 있는데 컨센트릭 매너예요. 컨센트릭 매너. 컨센트릭 하면 동심원이라는 얘기지. 동심원이라는 거는 이런 하나의 중심부를 공유하는 여러 개의 원이라는 얘기야. 사실 가만 놔두면 대부분의 도시가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요. 서울도 그렇고 어디다 다 그래. 그러니까 도시가 발생하는 코어가 있죠. 이 코어가 왜 생기느냐? 현대 도시는 무조건 산업으로 생겨. 서울은 아닐 것 같지. 서울도 옛날에 동대문, 종로, 영등포 이런 도심부 있죠. 다 기능 뭐였어? 다 경공업 산업이었어. 서울 종로 동대문은 뭐였어? 직물 방지.
여러분 그래서 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노동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분신 자살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동대문 쪽에서 펼쳐진 얘기 아니에요. 청계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서울도 예전엔 중심부가 산업지였어. 영등포하고. 근데 지금 서울이 커지고 나니까 걔네들 다 드러내고 물론 동대문 쪽에 직물 산업의 일부는 남아 있지. 뭐 그러고 다시 이제 상업적이고 행정적인 도시로 바꾼 것뿐이지 도시의 항상 이제 출발점은 보통 산업이기 마련이에요. 산업으로부터 이제 점점 부풀부풀하면서 동시mon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성장하다 보면 또 뭐냐면 나중에 결국 여러분 동심원 이론 알겠죠?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교회화 현상이 발생하지. 뭐 이런 단계로 어느 도시나 가만 놔두면 다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 동심원적 성장, 어느 일정 이상 이제 포화되고 환경이 나빠지면 교회화 이런 것들은 어디나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콘센트릭 매너가 이게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나중에 과도하게 얼번 스프롤 도시 팽창,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도시 팽창이죠. 그렇게 나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따라요. 첫째 모순 뭐냐면 도심부가 너무 혼잡해. 혼잡하다는 게 사람이 꼭 많이 살아서 혼잡하다기보다는 교통이 늘 막혀. 그렇잖아. 여기에 모든 직장들, 코어 기능들이 다 있는데 비대해진 도시 전체 광역으로부터 다 아침 여기로 출근을 해야 돼. 어떻습니까? 차가 막히겠죠. 근데 여기에 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진 않아. 또 교외로 다 주거진 빠져나갔어. 어떻게 돼요? 공동화가 일어나 퇴근 시간 이후면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쥐새끼 한 마리 없는 진짜 다크시티가 돼버려. 그거 어떡하냐는 거야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컨센트릭 시티의 종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화나 도심 공동화를 막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서도 도심은 교통은 늘 혼잡해. 그러니까 좋은 방식이 아니고요. 어느 특정한 시점에 사실 콘센트릭 매너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작업을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 근데 구리치바에서는요 놀랍게 그런 작업들이 시도가 되었고 우리가 보다시피 성공도 했어. 그러니까 IPPUC라고 여기 아주 유명한 이런 모든 혁신의 중심이 되었던 얼번 플래닝 센터죠. 이 시에 1966년에 벌써 생겼네.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죠. 그래서 조지 빌하임이라는 사람의 어떤 제안들 전반적으로 도시의 어떤 성장 패턴을 바꿔버렸어. 레이디얼 리니어 패턴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별 모양 그렇죠? 별 모양의 어떤 중앙을 이루는 축들은 뭐예요? 대중교통축. 대중교통축을 중심으로 고밀의 개발이 빽빽하게 같이 가는 거야. 자, 그 축을 떠나서 멀리 가다 보면 나는 교회로 들어가서 살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자, 서비스도 적고 밀도도 낮아져. 교통도 대중교통이 접근이 안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인테그레이팅 컨셉이라는 걸 세웠죠. 처음에는 이렇게 레이디얼 패턴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중교통을 별 모양으로 보내면서 대부분의 어떤 고밀 개발을 한 번에 되진 않고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고밀 개발이 그 대중교통 축을 중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대중교통 결절점 정거장이 되겠지. 정거장을 따라서 고밀 개발이 일어나도록 1960년대 때부터 이렇게 유도를 해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생각하기를 구리치바가 최근에 갑자기 뭐 몇몇 가지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뜬 걸로 또 그런 걸로 이제 한동안 팔아먹었던 어떤 책 쓴 사람도 있지.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도시 계획, 도시의 역사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굉장히 작은 분들이야. 그 도시가 한 번에 어떤 생겨난 몇몇 아이디어로 생겨난 게 아니고요. 뭐 재미와 장난으로 만들어진 도시 구리치바 이런 것들 책도 있잖아. 근데 재미와 장난이 아니고 한 거의 4, 50년에 가까운 굉장히 중장기적인 어떤 고통스럽고도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서 도시를 재구조화해 온 그 결과가 바탕에 있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올라간 거야. 자,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도시의 구조적인 어떤 질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몇몇 아이디어, 예쁜 가로등, 바닥에 알록달록한 블록 놓고 벽화칠하고 해서 도시가 재생된다? 아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활용 정점이야. 구조가 된 다음에 거기다 좀 더 예쁘게 칠을 하면 더 좋다라는 것이지 도시가 구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색깔을 예쁘게 칠하고 벽화를 뭐 그리고
그래가지고 도시가 재생되는 건 아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도시지 구조 자체를 먼저 변혁시키는 노력이 196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구릿집화에 뭡니까? 어떤 재활용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빈민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순환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도시를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어떤 거대한 작업을 구리치바에 시작하게 됐다. 실제로 지도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옛날 지도는 진짜 이런 어떤 서울과 마찬가지 이런 덩어리인데 지금은 거대한 축들이 이렇게 별처럼 놓이게 됐죠. 그리고 그 대중교통축,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BRT, 버스 래피드 트랜시라고 그랬죠. 고속버스 교통, 지상으로 가는 지하철이다라고 그랬죠. 그걸 중심으로 도시를 완전히 재구조화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도 뭐 굳이 예를 든다라 그러면 바닷가를 따라서 차들을 다 쫓아내. 응? 뭐 북부의 속장에서부터 저기 동빛내양 이런 데를 주차도 못하게 해버려. 다 쫓아내.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버스를 갖다가 신호등도 안 걸리고 왔다 갔다 하게 해.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서부터 뭡니까 뭐 산업단지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한 얼마나 걸릴까? 불과 한 20분밖에 안 걸려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버스 노선이 도시가 확장된 다음에 버스가 웬각 곳을 다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이건 뭐 기다리는데 30분이요. 타고 가는데 웬만큼과 1시간, 2시간이야.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니까 너무 시간 손실이 심해. 그러니까 버스를 안 타. 안 타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노선을 더 줄여. 그런 악순환 때문에 이제 버스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게 포항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를 먼저 보내놓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를 개발하고 재구조를 한다는 거. 자, 이게 바로 구리치바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플러그인 디자인이 왜 쓰였는가 여기에 이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겠죠. 전체 도시에 BRT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어떤 성장축을 집어넣어서 그렇죠? 집어넣어서 도시가 그거를 중심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스프롤되던 도시를 성장축이 있는 도시로 바꿨다. 그 성장축이 뭐냐? BRT 노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어쨌든 특별히 또 사회적인 정책들, 하우징이나 아니면 교통에 있어서 조금 로우 인컴 피플들을 좀 더 배려하는 정책, 일종의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이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요게 이제 조금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그 성장축이 되겠어. 뭐 트리너리 시스템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 거야. 트리너리 트래픽 시스템. 가운데에다가 버스 전용 차선을 주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는 일방 통행으로 일반 자동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 말하자면 중심부로부터 자동차가 쫓겨난 셈이지 외곽으로. 그래서 이거랑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저 MB가 서울시장 일대 청계천 재개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대중교통 재편 있었잖아. 그때 이제 그때 이전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버스 같은 경우도 도로가 이렇게 쭉 있고 가운데 이제 중앙선이 있으면은 버스 전용 차선이 바깥에 있었다고 이렇게 바깥에. 근데 이걸 갖다 어떻게 안쪽으로 이제 보내고 그 사이에 또 정거장도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바뀌어 버렸지.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오히려 버스 전용 차선을 둬가지고 우회전이나 이런 데서 버스가 좀 덜 막히도록 그러니까 버스 전용 차선의 연속성을 조금 더 넣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됐는데 어쨌든 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와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 구리치바이 트리너리 시스템 요거를 갖고는 왔는데 그렇다고 서울이 이렇게 도로가 세 줄기로 와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도로 한 축 내에서 가운데는 버스 전용 차선, 양쪽에는 일반 차로 이런 식으로 좀 한 절반 정도 적용한 것들이 서울의 교통개혁 시스템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플러그인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물론 교통체계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도시가 들러붙은 건 아니야. 그런데 이미 성장해버린 불규칙한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그로트 프레임, 성장축을 딱 집어넣음으로써 도시가 그거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조화, 리스트럭처라고 그러지, 리스트럭처 되도록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Radial Linear Form이라는 어떤 대중교통 중심적인 새로운 형태의 어떤 도시체계, 이게 Radial Linear Form이 되겠지. 이거 이런 것들을 해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형태로 무슨 여러 형태로 선형이 됐든 뭐 십자형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변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얼번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새롭게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자,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 버스 전용 차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나름대로 솔직히 지하철 땅 파내고 하면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드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돈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뭐냐? 지하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지 비용 때문에 점점 더 유럽을 가보시면 여러분들 런던 같은 데 특별히 1800년대부터 그러니까 증기기관차로 지하철이 다녔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지하철이 낡아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쌩쌩하지. 하지만 우리나라 지하철도 언젠가는 낡아가지고 아우 이 구닥다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때는 엄청 돈을 많이 먹거든. 왜냐면 지하철을 아니, 땅을 파고 안에다 튜브를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갑자기 묻어버릴 수도 없잖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인구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국민소득 떨어지고 그러면 진짜 그때는 골치 아픈 게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들어가면 진짜 무슨 거지소굴이 되고 그런 것들이 꼭 낱말은 아니야. 굉장히 이제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불완전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모든 어떤 유지 비용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그때 낡아가는 지하철들 지금은 뭐 손익 분기점도 못 오르는 한참 손해만 보는 시스템이라도 막 놓고 봤잖아. 대통령 공약이니 국회 공약이니 해가지고 거기다 KTX 처음에는 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정도만 가는 걸로 만든 거를 지금은 동네마다 다 서 그냥. 그러니까 적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적자인데 시설이 노후화되기 시작한다. 유지 보수비 들어간다. 그 적자폭 점점 더 커지는 거지. 여러분 고속교통 시스템, 지하철 시스템이 그만큼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막혀버렸어. 잘 나갈 때. 근데 인구도 줄어들고 도시가 축소될 때 과연 그런 것들을 누가 감당할 거냐. 너무 후손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결정이었다. 저는 굉장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이런 지상으로 가는 BRT 시스템이 어떻겠어? 얘네들은 굉장히 지속 가능해요. 사람 준다? 사람 줄고 도시가 좀 축소하네? 그럼 일단 노선을 이렇게 바꿔. 노선을 그냥 폐지하면 돼. 까짓 거 조금 더 돈 들여가지고 도로 노선을 약간 바꾸면 돼. 근데 지하철이 어디 그러니? 아니야. 한번 뚫어놓으면 들어간 돈 때문에라도 계속 써야 돼.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매겨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하철을 계속 써야 돼. 적자 나고 사람 안 타기 시작해봐. 어떻게 되겠니? 큰일 나죠. 요새 안 그래도 전염병 때문에 지하철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것만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올해 연말이면은 지하철 공사나 이런 데 적자가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아마 큰 홍역을 한번 치를걸? 아유, 아무튼 어쨌든 그런 것들이 미래의 우리나라 도시들에 대한 걱정거리입니다. 어쨌든 BRT 그리고 BRT 터미널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이 덴시티 노드가 됐다. 자, 이게 이 축이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버스 정거장이야. 버스 정거장에 따라서 뭐 이렇게 터널로 돼 있는 뭐 이상한 것도 있고 시설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보면은 자, 여기 버스 정거장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그 근린 생활권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갖다 집중해 놨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의 생활이 이 버스 BRT 노선을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이루어지도록 자, 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공관청 가서 뭐 등본 떼고 그러는 것들, 운동하는 것들, 쇼핑하는 것들, 친구랑 만나는 것들, 이 사람들 축구하니까 축구하는 축구장들, 또 뭐 유치원들, 타가소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삶이 컴팩트해지겠지. 인구 170만 명에 80만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도시 브릿지가 대부분의 생태 도시가 인구 5만 그러니까 아까 명 본 그 축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운데 전용차선으로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고 이 대도시가 생태 도시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 1등 공신은 바로 탁월한 도로 시스템입니다. 대도시의 의뢰 있기 마련이고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지하철이 꾸리찌바엔 없습니다. 그 대신 버스가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꾸리찌바시는 선형 도로 시스템으로 도로 체계를 바꿔나갑니다. 5개의 주요 간선도로 축을 따라 발달해온 꾸리찌바의 도로망은 교통의 혼잡을 막고 분산시키는 효율적인 일방 통행로를 설치한 3정 도로 시스템. 이게 아까 말한 트리너리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꾸리찌바의 명물로 자리잡은 굴절버스는 이 도시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입니다. 한 번에 270여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중 굴절버스. 독특한 외양의 버스에 페트병을 이어놓은 듯한 원통형 버스 정류장까지. 여기 보면 이제 한 번에 문이 여러 개가 열리면서 지하철하고 비슷하게 진짜 한 번에 환승 가능하도록 이렇게 거리의 시스템이 되어 있죠. 생긴 버스 정류장은 기능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사회적 요금 제도에 따라 거리나 성차 횟수에 상관없이 요금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 요금이라고,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 요금이 좀 차등해 있는 건데, 요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환승 요금 제도라는 걸로 해서 또 갖고 왔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이 언니 같은 경우는 가장 외곽에 살고 있는 조금 저소득 주민인데, 싼 요금으로 시내까지 나가는데 한 20분밖에 안 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만족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버스 시스템이 또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버스가 지나가고 여기가 터미널인데, 터미널에 교차하는 이런 어떤 터널과 같은 시설들이 있죠. 이게 아케이드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민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 행정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정거장 가까이에다 이렇게 복합해 놓은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버스표를 맡겨두면은 여기서 이제 2시간 동안 활동해도 버스 요금을 따로 내지 않는 뭐 이런 어떤 환승제도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보면 이제 관공서도 거기에 있고, 뭐 축구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제 지혜의 등대, 라이트하우스 오브 위즈덤이라고 해서 일종의 빈민들의 주거지 한가운데다가 집어넣어 놓은 또 역시 도서관 기능을 하는 조그만 이제 복합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도 얼마 안 차지하고 건물도 이제 싼 재료로 만듦으로써 좀 이렇게 비용을 많이 아끼고 저소득 주민들한테 좀 여러 가지 교육 기회를 준다, 막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버스 정거장 BRT 시스템 그거랑 복합되어 있는 어떤 생활권의 여러 가지 내 시설들, 이런 것들이 전체 이제 주거지에, 근린 주거의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멀리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교통도 편리하고 교통 결절점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공시설들이 복합되어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고밀로, 그러니까 밀도 있게 밀집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도시가 이제 재구조화되는 것들이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어떤 코어들을 통해서 과거에 있던 올드 시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재개발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BR2 노선에 대한 이제 전체 그림이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유형으로 봐야 되느냐, 일종의 어떤 플러그인 디자인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이 스트럭처럴 액시스, 요것이 딱 들어감으로써 도시 전체의 어떤 형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놨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 토털 디자인의 성격들, 특별히 커뮤니티 센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공단체가 이제 관청이, 그러니까 공공정부가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부분적으로 이제 토탈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보면 전체 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얼번 디자인 프로젝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함의점들은 뭐 많고 많아요. 전체 도시를 갖다가 우리가 설계한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켈란젤로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간을 진짜 조각작품 하듯이
뭐 도로 바닥에서부터 들어간 조각, 건물까지 다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런 것들 오늘날의 도시 설계는 아니거든요. 오늘날 그러면 도시 전체를 설계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미켈란젤로가 나와서 서울시 전체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다 조각할 수 있을까? 아니죠. 바람직하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날의 도시 전체적인 설계라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 도시 설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바로 이런 방법으로 도시를 재생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하게는 오늘날의 도시의 문제는 dispersed city, 그러니까 흩어지고 분산되고 너무 이렇게 중심부가 약한 도시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효율이 떨어지는 도시, 그런 것들을 좀 센트럴라이즈 된 도시, 다른 말로 컴팩트 시티, 그리고 바꿔가는 어떤 전략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냐라는 거를 완전 선진국도 아닌 어떤 중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한 지방 도시가 그런 것들을 성공시켜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예,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이제 그림들이고요. 참고가 되는 그림들을 좀 넣었고요. 그래서 고층 건물들은 바로 이 대중교통축 가까이에만 분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튜브라고 불리는 그 정거장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싱가포르 사례는 설명이 이제 충분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MRT라는 것은 이제 우리 BRT 얘기한 것처럼, BRT가 이제 버스 래피드 트랜짓인 것처럼 요거는 이제 매스 래피드 트랜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버스 중심이 된 게,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지하철, 완전히 지하철은 아니고 이제 지상철이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경량 철도가 전체 도시를 이제 중심부를 이루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싱가포르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인구도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아마 부산보다도 좀 작을 거예요, 면적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이 구역을 갖다가 알뜰하게 잘 고밀로 써야 되는데, 사실 이 북쪽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밀림에 가까운 굉장히 자연보호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평지에 해당하는 부분들, 개발할 수 있을 가용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MRT 노선을 따라서 역시 컴팩트한, 그러니까 선형축으로 고밀의 개발들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개발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리치바의 BRT 중심으로 하는 도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MRT를 중심으로 재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싱가포르 자체가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전체 지역이 그냥 다 고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어쨌든 자기들 내부에서는 요 MRT 노선을 따라서 이 개발을 집중시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각 노선별로 나타난 정거장이죠. 노드별로 이제 TOD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MRT 노선 또는 거기에 집중되는 개발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라고 그러면, 파크 커넥터라고 그러면 이건 이제 그냥 그린웨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그린웨이, 특별히 미국에서 이제 그린웨이라고 부르는 것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파크 커넥터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어떤 계획 내용이나 지향점들은 대략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 특별히 이제 더 네트워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원래 싱가포르이 이런 어떤 특정한 계획이 없이 굉장히 이제 무분별하게 개발되다가 첫째 이제 MRT 노선을 집어넣으면서 전체 개발을 그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편하는 거, 그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뭐냐면, 싱가포르 이 작은 지역이 개발되면서도 싱가포르의 어떤 자연환경 그런 것들은 또 생태적인 연결성 이런 것들은 잘 지켜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파크 커넥터라는 개념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림하고 여러분 이 지금 파크 커넥터 구역별로 색깔이 다 다른데, 요것들의 어떤 분포의 어떤 형식의 차이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싱가포르 가운데 있는 이런 거대한 어떤 산림지역입니다. 일단 이게 코어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개발하지 않고 놔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해안 쪽이나 아니면 항만 지역 쪽은 먼저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BRT 노선이 지나가는 곳,
거기는 고밀 개발이 되지만 그것을 피해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파크 커넥터 노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파크 커넥터들이 결국은 가운데 있는 메가 리서브가 되는 이 코어로 다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말하자면은 자, 전체 MRT 권역은 이걸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었죠.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그거에 의해서 단절되지 않는 보존된 코어하고 그거에 의해서 단절되지 않는 연결된 파크 커넥터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 싱가포르 지역을 갖다가 좀 구조화시켜 왔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RT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제 싱가포르를 이해할 수 없고 MRT랑 오버래핑되는 파크 커넥터 네트워크 시스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지 이제 싱가포르의 고밀 개발 플러스 고밀 속에서도 생태적인 최소한의 연결성을 만들어가는 방식 요거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자, 플러그인 디자인 마지막 사례로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더 스카이워크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들이 막 방만하게 분산되어 가고 탈집중화되어 갈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전반적으로 컴팩트하게 재구조화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설계된 어떤 그런 재생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기존의 어떤 시가지 다운타운 에리어입니다. 다운타운 에리어인데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그렇지만 여기도 이 격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격자형, 그리드 아이언 패턴이죠. 그리드 아이언 패턴은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블럭, B라는 블럭, C라는 블럭. 그 블럭들 간에 어떤 특별한 성격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없겠죠. 어떤 토지 이용의 성격이라든가 위치의 어떤 위치상의 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격자형은 이게 완만하게 동일한 블럭들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블럭들 간의 어떤 성격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죠.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딱히 사람들이 이 도로만 가야 될 이유가 여기보다 많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도 사용도나 집중도가 다 균등해요. 그러니까 장점은 뭐겠습니까? 평등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한 도로나 한 권역에 너무 이렇게 집중돼서 체증이 생기는 걸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런 어떤 방사형 어떤 패턴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블럭이 생겨먹은 형상에서부터 그거의 중심성 그리고 늘 막히는 도로가 막히고 이런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어쨌든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블럭의 성격이 분명하고 어디가 중심인지 분명하다 이런 또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또 단점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면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방문객이고 이런 동네를 한번 가봤다고 쳐보세요. 블럭의 형태나 지리적인 어떤 형태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격자형 도시에서는 보통 주소를 어떤 식으로 붙입니까? 길 이름을 뭐 1번가, 2번가, 3번가, 4번가 해가지고 뭐 몇 번가랑 몇 번가 사이 블럭 딱 이런 식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이런 데는 어떤 기하학적인 번호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고 늘 막히는 데는 막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블럭의 생김새나 길의 형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지역을 찾기는 굉장히 또 쉬운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자, 미국의 미네아폴리스 같은 경우는 엄격한 이런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다운타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운타운이 너무 이렇게 사방으로 막연하게 번져나가니까 한 군데에 압축되어 있고 어떤 중심성 있는 개발이 아니고 너무 이제 분산적인 개발로 오히려 가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떤 처방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다운타운이에요. 보면은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길쭉한 격자를 썼죠. 그래도 여기는 거의 진짜 정사각형이네. 막 완전히 수학적인 어떤 정사각 패턴을 썼죠.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중심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변부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혼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량이 많은 가운데 보행자들은 좀 방향성을 잃고 많이 헤매게 되는, 특별히 이제 관광객이라든가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헤매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그냥 몇 개의 건물들 간에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건물을 서로 이렇게 오버브리지로, 여기서 이제 스카이워크라고 표현했는데 오버브리지로 연결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한두 개 하다 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그 옆에 건물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건물도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우리 건물도 한번 하다 보니까 도심부에 이렇게 스카이워크가 점점 네트워크가 늘어나가지고
시스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도시 재생 문제로 받아들여서 스카이워크를 갖다가 도시의 제3의 어떤 도로 체계로 연장을 해버리고 또 이걸 외곽까지도 연결해서 어떻게 됩니까? 차를 타고 와가지고 세워놓고 스카이워크를 따라서 걸어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는, 그렇죠? 파크 앤 라이드가 아니라 뭐 파크 앤 워크 정도가 되겠죠. 차 타고 오다가 세우고 이렇게 걸어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부 전체를 갖다가 좀 더 사람들이 보행으로 접근하기 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네트워크로 도심부를 재구조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어떤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1층부는 굉장히 활용도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2층으로 가면 2층 레벨에 있는 건물들이 또 용도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 스카이워크들이 한 2층 내지 3층 정도 레벨로 이렇게 지나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보행자의 접근이 직접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어떤 건물들을 좀 더 두 단계 레벨로, 그러니까 지상이 두 개의 레벨로 이제 늘어난 거다 보니까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만해지고 있는 어떤 이런 다운타운 전반을 이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좀 더 고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을 그냥 연결하면서 시작된 스카이워크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건물의 외곽 부분을 아예 스카이워크의 일부로 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 건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할 때 아예 이렇게 외곽 부분을 베란다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카이워크를 내주는 것이죠. 자, 여기는 뭐 한 개 층뿐 아니라 2층과 3층을 전체를 이제 스카이워크를 내놓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 건물이 하나의 어떤 보행체계 내로 들어가게 하고, 요거는 외곽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차를 세우고 이 스카이워크를 따라 도심까지 쭉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 2, 3km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걸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출퇴근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첫째, 이제 미네소타라고 그러면 미국의 상당히 북쪽에 있고 겨울이 또 춥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사실은 도심부가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그래요. 특히 눈 내릴 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스카이워크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겨울에도 어느 정도 도심부가 활기를 누리더라. 그러니까 일종의 계절적인 도심 재생 방안이 마련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많이 이제 안 타고 다니더라. 왜냐, 차를 세워놓고 스카이워크를 타고 오면은 안전하고, 그리고 뭐 비바람도 맞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운동도 하면서 자기 출퇴근지까지 왔다 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랑 이제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미네소타 시를 가가지고 지도를 보면은 원래는 이게 진짜로 사람들이 뭐 길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게 생겼죠. 근데 그 위에 스카이워크 네트워크 이렇게 들어서면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지를 스카이워크를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지도를 잘 확인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심부를 갖다가 두 배로 활용한 효과가 있겠죠. 지상층 레벨이 있고 2층 레벨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동시에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층 레벨과 2층 레벨에서 도시를 두 번씩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심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방문객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의 전반적인 활성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동일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더 가볼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은 도시가 되는, 또 풍부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런 어떤 상층부의 이용 또는 지하층의 이용, 이런 입체적인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잘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물주나 이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어떤 배타적인 의식, 내 건물 내 땅에 다른 사람들이 좀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관여되는 걸 별로 싫어해. 내 건물과 저 건물을 좀 굳이 왜 연결해야 되지? 이런 의식들, 그런 것들이 많았고, 둘째는 뭐냐면 또 입체 복합 개발이라는 걸 그동안 도시계획법에서 허용을 안 했어요. 입체 복합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건물 두 개가 있다. 지상부죠. 이거는 도로라는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근데 상층부에다 오버브리지를 놓는다? 그럼 이것도 공중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교량,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해요? 같은 A라는 같은 땅에
도로라는 시설하고 교량이라는 시설이 동시에 지정된 거잖아. 원래 도시계획시설법에서는 이런 걸 허용을 안 했어요. 땅 하나에 하나의 명목이 있어야지 어떻게 두 개가 있느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입체 복합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개정이 됐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중의 개발이 같은 땅에도 이제 허용이 되도록, 말하자면 입체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별의별 게 다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특별히 그래서 자,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기차역이 있어요. 그래서 한 1, 2층, 3층 정도까지만 해서 이렇게 스테이션을 쓰면 되겠죠. 근데 스테이션의 상층부에도 한 30층의 건물을 세워가지고 이만큼의 용적은 뭐 쇼핑, 백화점 이런 식으로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역이라는 시설 위에 입체 복합으로 해서 어떤 민간 상업시설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이거의 개발에 들어가는 이거의 개발에 따른 이익, 세수 이익을 통해서 또 기차 역사를 또 이렇게 개발하는데, 시설 같은 걸 확충하고 개발하는데 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명목으로 해서 많이 이제 써먹는 법이,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써먹는 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는 사업은 가까운 울산에서 되었던 거예요. 이게 도시마천 보행 네트워크 조성 방안이라고, 유니스트, 그러니까 울산과학기술원의 조기혁 교수라고 제 후배 되는 교수인데, 울산에서 2017년에 이런 어떤 제안을 했었어요. 자, 처음에 뭐 배경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뭐 보행 네트워크의 어떤 연결성과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보행 네트워크의 뭐 장점, 단점, 이런 격자형에서부터 약간 불규칙한 형태들, 또는 이런 막다른 골목, 컬대삭형,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의 어떤 비교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보행 환경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도들, 또는 장애가 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서울에서 나타났던 변화들, 그러니까 철길이나 아니면은 하천을 이렇게 보행 네트워크 가운데로 넣음으로써 보행 환경의 질을 굉장히 살리고, 그러니까 보행할 만한 필요성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사례가 됐던 사업들을 소개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다, 이런 뭐 평가를 내리면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의 삼산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울산의 울산의 성남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구시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삼산이라는 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다운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터미널 사거리에서 주로 지금 현재도 이제 보행화 거리로 사업이 돼 있는 데가 현대백화점, 여기 롯데백화점이 있고, 요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핵이 되는 지역인데, 롯데백화점 터미널 요쪽에 이제 먹자골목,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리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현대백화점에서 업스퀘어까지는, 여기는 카페라든가 좀 의류라든가 약간 여성들이 주로 이제 좀 선호하는 어떤 그런 숍들, 그런 것들이 주로 아마 분포하고 있는 거리 같은데,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디자인 거리로 지정되어 있었네요.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입체적으로 한번 조금 보행 네트워크를 이렇게 향상시켜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보면은 뭐 그래도 과감한 실험을 했죠.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보니까 한 20m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딱 빽빽한 두 차선만을 이렇게 놔두고 보행로를 굉장히 넓혔죠. 차들은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왕 가는 게 아니라 좀 꾸불꾸불 가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독일, 네덜란드의 식의 어떤 보네르프 사업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새롭게 한번 도입하고자 하는 것들이 뭐 이런 목적을 한번 가지고 뭘 해볼까 해서 결국 이제 이런 계획을 했다는 거죠. 시행 전의 사업에서 시행 후. 이게 뭐냐면 이제 입체 보행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건물들을 따라 가지고 보행 데크가 또 이렇게 새로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스카이워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행 레벨이 이제 1층과 2층 레벨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거리가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1층 하나만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1층과 2층이 이제 보행자들의 시선 범위 내에 동시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심부가 이제 고밀하게, 그리고 보행자들과 직면하는 용도가 많아진 2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시 공간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시도를 그려놓은 건데, 물론 이게 철강 제품들이 밑에 쭉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밑에서 보기가 썩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상 레벨, 그 다음에 2층 레벨, 그리고 간간히 이제 중간에 올라가는 계단이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올라가는 승강 장치,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단면들이 딱 이제 설계가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울의 7017이 이제 업무 시설들하고 만났을 때 그 만나는 부분의 업무 시설들이 또 거기가 뭐 카페라든가 레스토랑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지방에서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할 만한 접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 웬만한 번화가 아니고서는 5층 건물도 지을 필요가 없어. 뭐냐면 1층 간신히 임대돼요. 2층만 해도 그런데 되게 애매해.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뭐가 있을까요? 별거 없어요. 식당만 하더라도 2층이 거의 못 가요. 카페도 1층과 2층이 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도 2층에 있는 카페는 장사 안 됩니다. 망해요, 망해. 기껏 해봤자 뭐 당구장, 게임방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나 3층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한 5층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사무실로 쓰거나 이런 정도긴 하기 때문에 싼 임대료로 이렇게 뭐 하면은 나가기도 하는데 2층, 3층 정도가 사실은 거의 임대가 되게 애매하고 그러니까 용도가 애매한 어떤 기능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보행 네트워크를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1층과 2층이 어쨌든 간에 임대가 가능한 그리고 거기 어떤 도시적인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층수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밀 개발 그리고 복합 개발 그리고 보행자들 입장에서 더욱더 이렇게 기능과 용도가 풍부한 개발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저도 예상했던 문제인데 역시나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조금 그러니까 건물 설계나 이런 것들이 내 맘대로 내 식대로가 막 좀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건물의 어떤 전면부 설계 또는 간판 이런 것들을 자기 건물만 막 이렇게 내세우려고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경향들이 많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은 이 층고가 좀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평지인데도 불구하고 2층 레벨들이 이렇게 계속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평으로 쫙 건물을 연결하지 못하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씩 하다 보니까 보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들이 굉장히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평온한 어떤 보행 네트워크가 아니라 좀 이렇게 울룩불룩한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2층에다 새롭게 보행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생기게 해주려면은 또 그 사이에 어떤 그 건물 설계를 또 일정 부분 리모델링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인들이 뭐 경우에 따라 협조적인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건물에 왜 입구를 뚫으려고 그래? 사실 뚫으면 자기들 입장에서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또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두 가지가 조금 이 디자인의 조금 난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위에서 내려다본 네트워크인데 이 EV가 이제 엘리베이터, EC가 아마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행자들이 올라오는 곳이고요. 그래서 1층과 2층 레벨에 따라서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중요하죠. 차를 세워놓고 바로 2층 네트워크로 걸어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1층 레벨 외에도 2층 레벨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지게 돼서 이 지역을 이제 더욱더 풍부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된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이 디자인을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행 네트워크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고 있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도심부를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이 너무 방만하고 울산만 하더라도 도심 기능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다하게 여기저기 막 너무 분포하고 있는 것 같아. 도심부의 어떤 기능들을 조금 이렇게 특화해 줌으로써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이렇게 서로 간의 용도들이 이렇게 결합되고 연결되는 그런 도심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이게 우리나라식의 플러그인 디자인이 아니었나, 그리고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의 스카이워크 시스템하고 비견될 수 있는 어떤 유사한 개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알아본 플러그인 디자인의 사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